이어서 회계상 거래에 이어지겠습니다.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회계상 거래는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산이 뭐가 되죠, 여러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건에는 자본의 증가에는 누가 있고 수익이 있고 자본의 감소에는 비용이 있죠. 그럼 모두 몇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까? 증가 감소를 따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의 정의에서부터 우리는 기록의 약속인 거래의 8요소의 위치가 도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8가지를 왼쪽인 무슨 변하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약속하는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져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저 8가지 요소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가 어떤 표가 생각이 나죠? 재무상태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 이쪽이 뭐예요? 자산. 이쪽이 부채. 이쪽이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20X1년 12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액이라고 그랬죠. 잔액. 밸런스거든요. 그러면 잔액은 자기 증가와 감소에서 증가 쪽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이겠다? 차변.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이겠다? 대변. 자본의 증가는 무슨 변이겠다? 바로 대변. 그러면 감소는 반대편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소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인 자산부채 자본의 위치 파악을 빨리 하시고 그 위치가 바로 자기 증가 쪽이고 그러면 감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 할 때 공부했었는데 수익과 비용은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본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누구를 증가시켜요?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누구랑 붙어 있어야 될까요? 자본이랑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본이랑 붙어 있어야 되죠. 자, 비용은 누구를 감소시키죠? 자본을 감소시키니까 비용이랑 같은 변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래의 8요소를 그냥 영혼 없이 외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각각의 요소의 잔액의 위치랑도 같아요. 가끔 저희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차변잔액, 대변잔액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액의 위치는 정상 잔액이기 때문에 자기 증가, 자기 발생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결국 뭐다? 재무상태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바로 자산은 차변. 반대 감소는 대변. 부채는 재무상태표 대변이죠? 그럼 대변의 증가, 감소는 반대편. 자본 또한 동일하고 수익은 누구랑 붙어 있다? 자본의 증가랑 붙어 있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랑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배치를 해서 어떤 거래든 요 위치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를 기계장치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기계장치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현금 구입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지금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까 기계장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장치가 증가했어요. 기계장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자산은 어디죠?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기계장치 증가는 이쪽이고 똑같은 자산인데 현금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돈이 나갔잖아요. 기계는 들어왔으니까 증가고 자산의 증가고 현금은 자산인데 지급했으니까 감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는 부기는 양쪽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똑같은 자산, 기계장치, 현금이지만 증가한 자산은 어느 쪽에 쓴다?
약속했죠, 차변에. 그러면 기계장치는 차변에 쓰는 것이고, 현금은 똑같은 자산이지만 나간 자산이잖아요. 나간 자산은 감소했다. 무슨 변에? 대변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만약에 기계장치가 차변에 있으면 기계를 산 거죠. 기계장치가 대변에 있으면 기계를 판 거죠.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내가 기계를 팔고 돈을 받은 거지만, 만약에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기계를 사고 현금을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산의 이름이지만 이게 차변 쪽에 오면은 우리가 증가라는 것이고, 똑같은 자산이지만 대변 쪽에 오면 감소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정확히 반복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차변 쪽에 왔으면 들어오는 거, 자산이 대변 쪽에 오면 나가는 거, 감소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모든 거래는 이렇게 한쪽에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누구랑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쵸? 자산 현금이 들어왔다. 만약에 현금이 10만큼 들어왔다. 증가했다. 그럼 이 증가한 이유가 반드시 이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반대쪽에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 내가 채권을 회수해서 채권 회수해서 돈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출자할 수도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어떤 요소가 생겼으면 그 요소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반대변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장부 기입의 내용은 바로 이 복식부기 원리로 기록을 한다.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분석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사례거든요. 요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얘랑 대응 관계가 있는 게 자산이 감소하든가, 부채가 증가하든가, 자본이 증가하든가, 수익이 발생하든가, 이런 애들하고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초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의 증가죠? 그럼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럼 상품 증가.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얘는 감소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산인데 얘네들이 차변 쪽에 오면은 증가고 대변 쪽에 오면 감소해요. 그러니까 상품을 샀으니까 증가하는 자산은 누구다? 상품. 근데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감소하는 자산은 누구다? 현금.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결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내가 이건 돈을 빌렸습니다. 차입했어요. 현금을 차입했습니다. 20만 원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리면 내수 중에 누가 들어오죠? 캐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현금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자산의 증가 20만 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빌린 돈이란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부채 증가죠. 그 부채 증가랑 연결된다.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 20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했는데 그만큼 빚이기 때문에 자본은 불변이죠.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여러분, 출자했다는 거는 주주는 돈이 나갔지만 우리는 기록하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하면 현금만큼 회사는 증가하죠. 누가 증가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이런 출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명명했는가? 자, 최초 투자돈 자본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 영업에 개시했다. 그래서 출자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고 그 출자한 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니까 자본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채권이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 받습니다. 그랬을 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자산이 증가해요? 현금으로 받은 돈은 자산의 증가.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하는 회계상 거래는 회계상 거래의 정의에서 받듯이 그 정의에 입각해 보건대 모든 거래는
그 8가지로 서로 짝짓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네 가지 거래가 항상 동일한 빈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가 있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8가지의 모든 케이스를 100% 완벽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주 발생하는 거래들의 대응 관계를 해석하면서 모든 거래는 이렇게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감소와 결합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요거는 이런 게 있죠. 자, 내가 부채를, 자, 외상 채무가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현금 자산이 감소했죠. 그럼 똑같은 현금도 자산인데 이게 감소 쪽에 가니까 대변 쪽으로 가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입 채무도 부채고 단기 차입금도 부채인데 내가 매입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빚으로 빚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로 부채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가 되면서 또 다른 부채가 생긴 거죠.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거의 주식회사를 공부하는데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우리 자본주가 회사 돈을 가끔 인출해 가잖아요. 이거 인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본의 감소로 봐요. 그래서 출자금을 개인 기업에서 현금으로 가져갔을 때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차료는 여러분 뭐죠? 부동산 빌리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럼 비용의 발생이네요. 어떻게 줬어요? 현금으로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발생분은 비용이 생긴 거고, 자, 그런데 미지급하다? 여러분, 지급하다는 것은 돈을 준 거고 미지급은 못 준 거예요. 자, 못 준 거는 계정 과목 외우지 않았더라도 상상해 봅시다. 못 줬으면 줘야 하죠. 그러면 의무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는 부채죠. 못 줬으니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줘야 되는 미지급 급여가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계정 과목을 다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정 과목을 다 외우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적인 결합관계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인데요. 지금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부기에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 기계장치 구입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가 샀습니다. 그냥 기계장치 구입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 하나만 기록하고 끝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이게 구입이 된 거, 자산이 증가된 거죠. 자, 그런데 복식부기는 그게 아니죠. 기계를 구입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샀느냐, 아니면, 자, 외상으로 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외상이 아니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현금으로 샀어요. 그럼 뭐가 감소했을까요? 현금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계를 샀을 때 기계의 증가 요것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증가했으면 그 기계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금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까지 동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 나는 기계가 증가했지만 나는 다른 자산은 감소하고 증가했어.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로 한다면 기계는 뭡니까?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 증가한 것은 어느 변에 쓰기로 했어요? 왼쪽 차변 쪽에 쓰기로 했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인데 얘는 지급했으니까 감소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 쪽에 쓰게 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나중에 이제 분계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쓰게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요. 정리해 보면 자산이 증가했고 자산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자산이 증가된 자산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이름이 바로 뭐가 되죠? 기계장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분계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이 감소하는 자산에 약속된 이름을 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분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계장치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반대쪽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규명한다. 그쵸? 그리고 요들의 금액은 어때요, 여러분? 일치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래의 이중성 또는 혹자 교수님께서는 양면성이라고 요즘에는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렇게 이중적 양면성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식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식북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복식북이라고 하고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복식북이 원리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를 이렇게 양면으로 분석하고 대차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한 건 한 건의 거래를 모두 쌓이면 무슨 거래가 돼요? 모든 거래가 되죠? 그럼 모든 거래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요건 무슨 거래예요? 요거는 단일 거래잖아요. 단일 거래. 한 건 한 건 거래예요. 그럼 이 단일 거래를 계속 쌓게 되면 이게 복수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수히 많은 거래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건 한 건의 거래가 일치하게 기록을 했다면 모든 거래의 합계도 뭐가 될까요? 차변 합계가 있고 차변 금액의 합계가 있고 여기는 무슨 금액? 대변 금액이죠. 대변 합계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치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차 평형의 원리. 그래서 나중에 검증의 원리가 있을 때도 모든 거래가 일치하면 우리는 이중성으로 기록했다고 자기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복식북이의 자기 검증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북이는 거래 이중성이 가장 기본이고 그 이중성을 꾸준하게 적용한다면 모든 거래가 일치하는 대차 균형의 원리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고 대차 평균 원리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거래는 이중적으로 기록했다는 검증의 원리가 또 도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래를 공부했습니다.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거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교환 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 거래에서 수익과 비용이 없을 때 이걸 교환 거래라고 해요.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이걸로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자, 자산 증가, 이제 거래의 판료수, 여기는 뭐죠? 자산 감소, 약자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뭐죠? 부채 증가, 여기는 부채 감소, 여기는 자본의 증가, 여기는 자본의 감소, 여기는 수익의 발생, 여기는 비용의 발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수익과 비용이 없는 여기까지의 거래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안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그래요? 교환 거래라고 해요.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래예요.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존재하는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손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없는 거죠. 그럼 손익거래는, 자, 여기 제가 빨간색을 해볼게요. 손익거래는 이렇게 수익이나, 자, 수익이나 이렇게 비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이 개입되는 걸 손익거래라고 하고 요게 없는 거를 교환거래라고 해요. 그럼 혼합거래는 뭐가 될까요? 혼합거래는 둘이 짬뽕된 겁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이런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거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름만 가볍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개입되지 않는 것을 교환거래, 그 다음에 개입되는 것을 손익거래,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혼합거래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사례로 한번 볼까요? 차입금이 10만 원이 있고 이자가 2,000원인데 이걸 모두 현금 지급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차입금 부채 감소죠. 자, 부채 감소는 무슨 변?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10만 원. 이자 비용도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비용 발생, 자본의 감소죠. 2,000원. 현금이 얼마 나갈까요?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가 얼마 나갈까요? 10만 2천 원 합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분석해 보세요. 이게 왜 혼합거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10만 2천 원 전체 금액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얼마? 이 중에서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10만 원은 뭐죠? 부채와 자산의 관계니까 부채 감소 10만 원, 자산 감소 10만 원이니까 얘는 무슨 거래예요? 교환 거래가 되겠죠. 교환 거래. 수익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이 자산 감소 중에서 2,000원하고 누구하고 비용 발생 2,000원은 얘는 비용이 생겼죠? 이건 무슨 거래예요? 손익 거래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거래에서 교환하고 손익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혼합거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수반되냐 수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금 거래와 그다음 대체 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가볍게 살펴주시고 이 거래의 종류에서는 혹시 정리하고 싶으시면 1번. 자, 수익과 비용이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 아니면 일부 개입돼서 혼합이냐,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연습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죠. 계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회계상의 거래, 기록의 대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록의 대상을 공부했는데, 자, 그 기록의 대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거래의 8요소를 공부했죠. 그럼 그 위치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제 기록하겠다, 증가, 감소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할 단위가 필요하다는 단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록의 단위를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 자,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계정은 기록 계산 단위라고 써 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뭐가 생기냐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록하면 증가와 감소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계정이 소중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입문서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제가 올리고 있는 사례인데요.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왜 계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김합격 씨가 급여를 얼마를 받았냐면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 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2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역시 주식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 관련된 서적도 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이용권도 구입하고, 근데 이자도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한 달 동안에, 3월 동안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기록을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죠. 가계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내역을 알기가 좀 번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수반된 거는 결국 뭐죠? 현금이죠, 현금. 그럼 현금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현금이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급여를 받았을 때 현금은 증가했죠. 그리고 뮤지컬 공연 관람, 그 다음 서적 구입, 헬스 이용권 구입, 이런 것들은 모두 뭐죠?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현금의 입장에서, 현금의 집 입장에서 보면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우리 8요소에서 아까 현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이었죠? 차변 쪽이었고, 나가는 거는 무슨 쪽이었어요? 감소 쪽이었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모두와 관련된, 자, 내용이 누가 약속된 이름이 현금이 있다면 현금. 이 현금을 하나의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것을 계정 어카운트라고 하고, 그 집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현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만들어 봤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뭡니까, 여러분? 요건 집이라고 보시면 돼, 집. 우리가 이제까지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은 T계정, 왼쪽과 오른쪽, 거래의 판료소, 차변과 대변을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가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다? 이게 계정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패예요, 문패. 집의 문패. 그러면 나는 현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현금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 재무 상태 요소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자산이죠, 자산.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래의 판료소에서 왼쪽은 자산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왼쪽은 증가라고 약속했고 자산이니까 오른쪽은 감소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했죠? 그럼 약속했으니까 이 지금 김합격 씨의 사례를 현금이 증가한 것들을 어느 쪽에? 차변 쪽에 기록하고 현금이 감소한 쪽을 대변 쪽에 기록하면 한 달 동안의 현금이 어떤 요인으로 얼마가 증가했고 자 현금이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나갔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기말에 남아있는 밸런스 잔액은 얼마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정 기록 계산 단위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이고 자산이니까 아까 급여 받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증가죠. 현금이 들어온 거고 이자 받은 것도 모두 수령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회사는 보니까 10만 원의 급여와 자 10만 원의 급여와 5천 원의 이자를 합해서 우리는 모두 현금이 얼마가 지금 3월 달에 들어와서 10만 5천 원이란 현금이 수입이 있었다 이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뮤지컬도 받고 투자책도 샀고 헬스 이용권도 구입해서 얼마를 쓴 겁니까? 자 이만큼을 지금 감소시킨 거죠. 이만큼을. 그렇죠? 그러면 회계는 항상 제가 강조했어요. 증가 쪽에서 감소 쪽을 빼서 이 차변과 대변 차액을 맞춰주는 식으로 대차는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한 쪽에다가 그 대차 차액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증가 쪽이 크니까 얼마만큼 커요? 56,500원만큼 크지 않습니까? 요만큼 남은 거잖아요. 요만큼을 부족한 쪽에 써서 대차를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치시키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현금이라는 계정을 세우면 한 달 동안 현금이 10만 5천 원이 수입이 됐고 그 원인은 급여하고 이자를 받은 거였고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의 뮤지컬 공연, 그다음에 서적 구입, 그다음에 헬스 이용권을 구입해서 지출했고 나갔고 그래서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밸런스는 얼마다? 요 금액은 56,500원이더라. 그럼 남아있는 현금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연도 기초금액입니까? 아닙니까? 기초금액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 기말의 잔액이 살아있어서 그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계정을 실질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록하지 않고 거래의 판료소에 입각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기록 계산 단위에다가 기록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이 T계정을 우리가 각각 계정 과목 안에 있는 집인덱을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이 안에 기록하는 방법은 판료소 위치랑 똑같아요. 얘가 자산이면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고 요 집주인이 부채면 어디가 증가할까요?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겠죠. 집주인이 만약에 자본이면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겠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래 판료소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정을 이제 설정하는 것을 지금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계정은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계정 과목, 제가 말씀드렸죠? 계정 과목은 이 문패예요, 문패. 그러면 집이 바로 원장인데요. 그 원장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래요. 기록계산 단위, 이 총계정 원장. 우리 앞에서 여러분 재무상태 정보 공부할 때
자산을 공부하면서 자산의 이름들을 공부했었죠. 그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바로 계정 과목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이름. 그 약속된 이름별로 뭐가 있다? 집이 있어요. 이 집을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그 집의 문패를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고 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부채면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인 거죠. 기록의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계정의 분류에 대해서 이 내용은 잠깐 쉬고 이어서 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가 거래의 결합관계 그리고 계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계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